갑자기 강연하라고 하면 아주 황당하거든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유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근혜 출범과 동시에 이제 이거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부정선거 문제는. 거기는 그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50년 넘어가면 뭐 직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간.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들여다보니까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천하람 하나만 잘해. 그것만 잘해도 박수 받을 수 있는데 왜 또 딴 거 얘기하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야, 이것까지 또 떠들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정선거의 문제가 오랜만입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천하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천하람 중요하다고 거기에만 묶여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우리 미래잖아요. 그죠? 지금도 올해가 2014년인데 2010년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게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부정선거 하니까 지난 대선에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 총선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제가 천안함 토론 나갔을 때 어느 그 보수 패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신 대표는 천안함이 좌측으로 봤어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 얘기도 있지도 않았고 배를 타오지도 않았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제가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집에 자제분 계십니까? 아들 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있죠. 아들 딸이 있으니까 제가 두 내외간에 한 입을 쏘고 불 끄고 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우리 자는 거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잤다, 안 잤다고 어떻게 됩니까? 안 잤다 그러면 그거는 출생의 비밀이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쯤 되면 과학을 넘어섭니다. 종교입니다. 천하람이 그래요. 국방부에서 이거는 이거다. 공격 와서 한 방에 격침을 했다.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바로 소송을 하고 벌금을 때리고. 저는 그래도 크게 또 제가 그 천안함 민간조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글 하나 퍼나르고 했다가 졸지에 수사기관한테 물려가서 조사받고 벌금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저도 천안함 사건 때문에 혼났습니다. 뭐 혼났습니까? 가서 조사받고 벌금 100만 원 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벌금도 안 냈거든요. 지금 천안함 21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재판도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22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재판부가 또 바뀌어요. 1년에만 한 번씩 바뀝니다. 지금 4번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가게 된 것도 제가 군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다시 권한 남용을 했고 그건 옳지 않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 기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언론도 다 입당을 걸고 조중동이 입당하면 국민의 70%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한겨레, 오마이, 또 경향신문까지도 입을 닫으니까 모른 척 하니까 국민의 90%가 모릅니다. 지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유일한 매체가 미디어 오늘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진실을 밝혀봐야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해봐야 알려질 방법도 없고 밝혀질 방법조차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조작과 왜곡을 조사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소를 해서 국방부 앞에 전위부대로 서고 있는 윗마당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사법부밖에 없단 말이죠. 재판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안 받아주니까
고발을 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고 했죠. 당신은 비겁한 군인이다. 당신은 용병군입니다. 당신은 무모한 군인이다. 올렸더니 감사하게도 고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또 참모총장께서도 고발을 해주셨어요. 그 두 분은 고소입니다. 본인들의 명예를 의심했다고. 그래서 국방장관 별내, 그다음에 참모총장 별내, 조사본부장 별세, 그리고 합조단장 별세, 네 사람이 고소 2건, 고발 2건에서 별이 14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니 제가 조사를 받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제가 주장한 것이 공익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저 사람이 주장을 한 게 사실에 근거한 거냐 거짓에 근거한 거냐. 상대방을 비난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무게가 다르죠. 거짓말로 그냥 비방하는 것과 진실에 비방하는 것과 명예훼손의 그게 형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과 변호사가 합의를 보이를 증인을 80명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받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관련된 80명의 증인이 벌써 4년째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재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도망다니고 상당히 많이 밝혀졌거든요. 많이 밝혀졌는데 워낙 언론들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드러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30명의 증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재판이 이제 더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이 구정선거 문제하고 연결이 있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안함 문제가 진실이 밝혀지면 보수, 소위 말하는 수구, 보수의 근본 뿌리가 뽑혀나갈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국가기관 조직이 이 교통사고죠. 천안함 좌초가 왜 좌초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좌초라는 것은 지 스스로 갖다 지어박은 거거든요. 자기 혼자. 그러면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되는데 이 함장이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갈 때 쭉 조용히 밀고 들어가니 조용히 뛰면 될 줄 알았죠. 왜 우리 초보운전 때 골목 들어갔는데 삐 소리가 딱 쳐다봤더니 BMW를 긁고 있더란 말이죠. 내 차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BMW인데 내 차가.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죠. 제일 먼저. 아무도 없다. 많이 뒤로 빼죠. 그죠? 그 심리가 있죠. 그래서 뒤로 빼가지고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아이고 저 뒷쪽에서 오던 들어가고 그리 부딪히면 좌초와 충돌을 같이 겪은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당직 쓴 사람은 해군 대위, 목포해안대학을 졸업해서 채 2년도 안 되는 경력,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은 운전면허딴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선의 경험도 한 번도 없이 졸업하자마자 쏘이 달고 군에 가서, 군대 가면은 계속 배 타는 거 아니거든요. 배도 탔다 육상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000안 정도 되는 1200톤 배를 밤에 야간에 운전을 한다?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을 당직 상한을 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함장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수심이 낮은 줄도 모르고 가서 지어봐서 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가니 겁이 나서 함장을 불렀을 겁니다. 99%. 그럼 함장이 올라가서 보니까 큰일 났죠. 배가 얹혀졌거든요. 그때는 본부에 자초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그럼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자초를 뭡니까? 낮은 때에 배가 어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물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배 갑판위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배경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5m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물이 높아봤자 배 갑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정도인데, 그러면은 배우들은 갑판 위에 기다렸다가 배가 오면 타고 가서 이 앞에 들어가서 숙소 가서 바깥으로 자면 돼요. 한 명의 사상자가 나지도 않은 일을 이 함장은 배를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그 야간에 배가 조용히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용히 빼면 빠질 줄로 알았고, 만약에 좌초를 보고를 하게 되면 자기는 문제가 끝나죠. 1차적으로 군복 벗어야 되죠. 2차적으로 영창 가야 되죠. 자기 인생 버리게 되죠. 해군 장교가 천박을 좌초시키거나 침몰시키거나 공군 장교가 비행기를 추락시키면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법이 그렇게 없고요. 그렇게 해서 사형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특히 공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추락하면 같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군형법이 똑똑하기 때문에 만약에 있는 대로 보호가 됐다면 자기는 군생활이 끝난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게 배가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백령도 지형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모래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 암초에 부딪혔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좌초했다 그러고 보고하는 걸 끝나야 돼요. 근데 조용히 밀고 들어가니 조용히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빼고 보니 물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찢어지니까 배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심으로 들어갈수록 배는 점점 가라앉고, 제가 우리 자동차도 뒤에 홍수 났을 때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마우라 물 들어가면 꺼지잖아요, 엔진이. 결국은 엔진도 스톱됩니다. 엔진이 스톱되니까 그때부터 표류를 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제일 첫 번째 그 보도자료, 그 TV 화면 보면 천안함 침수 후 5km 표류 후 두동강 이렇게 나왔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최초의 TV 화면에 거기 진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침수, 좌초 때문에 침수가 되거든요. 5km 표류, 엔진이 꺼져서 표류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동강. 그 두동강은 그 뒤쪽을 지나던 잠수함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 잠수함의 국적이 뭐냐? 왜 거기 왔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거기도 시신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천안함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유튜브상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2시간 열심히 떠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 이런 사건들이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살인사건은 뭡니까? 처음에 만약에 제가 군에서 조사를 할 때 조작된 것을 펼쳐놓고 이거를 그대로 이대로 밀고 가니 당신도 동의하시오 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저한테 가했을 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오후 4시까지 밤에서 조사를 끝내고 고민을 하다가 그 이암대문을 나오면서부터 바로 언론사에 전화하고 민주당의 이해찬 전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이 만약에 제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국가기관이 진실을 덮고 보도하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끌고 가는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아마 제 인생 내내 제가 저 스스로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지금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관련도 하고 다니고 얘기를 하니까 저거 용기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역사적인 무게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보통 용기 가지고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들은 살 곳을 있을 겁니다. 적어도 2, 30년 동안 정권 갈등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죠. 돈으로 막고 좋은 자리로 막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청해고 언론들은 전부 통제하고 모든 언론사들은 도대체 뭘 자꾸 흔들길래 저렇게 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 각 사람들 어떤 약점을 잡고 맨투맨으로 하길래 저렇게 있다는 건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댓글이나 하고 있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사람 야당 국회의원 150명도 채 되지 않는 절반되지 않는 그 야당 한 사람 맨투맨으로 커버해서 약점 다 잡아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은밀하게 출력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신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드러났을 때 자기들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연장하는 문제는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도전하면 될 문제인지 몰라도 한나라당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입니다. 목숨. 이번에 지게 되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해요. 재산 다 뺏긴다. 가진 부동산 다 드러난다. 불법 다 드러난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불법 때문에 나는 구속될 것이고 영원히 내가 가진 기득권 전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목숨입니다. 그럼 최소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간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내세워서라도 자기들이 준비해서 도망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선거 때도 제가 글을 쓰면서 이 사람들은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본 배경에는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의 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25개입니다. 서울시이죠. 거기에 구청장이 21명이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2010년도에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니 구청장 25석 중에 21구청장은 휩쓸었는데 서울시장이 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 역사적인 과거 자료를 전부 한번 훑어보십시오. 서울시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서울시장 뺏긴 곳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구청장은 새누리당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었는데 서울시장을 오세훈을 찍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었지만 새누리당 구청장은 한명숙을 찍었지만 구청장은 안면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든 그런 사람들은 pontin된다고 봤을 때 절대로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졌느냐? 밤 12시까지 구청장이 압승을 하고 서울시장 득표율도 압승을 할 때 민주당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청에 선거본부가 서울시청 인근에 나와 있었는데 한명수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마음 놓고 찬전하면서 12시까지 담소를 나누면서 그때 주제가 뭔지 아닙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누구를 둘까? 그거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그러다 새벽 1시쯤 돼서 이해찬 전 총리가 야 강남 어떻게 되나라고 체크해봐라. 그래서 강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수첩공주라 그러고 저 사람들 머리에 등도 없이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천만 해봤습니다.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밤 11시까지 서초 3구,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표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강남 3구를 개표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모든 곳에서 개표가 일어나서 방송으로 나오는 것만 우리 화면 보기 바빴기 때문에 거기서 왜 안 하는지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죠. 밤 10시 반, 11시쯤부터 서서히 개표를 시작합니다. 새벽 1시쯤 됐을 때는 개표가 10%, 2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압승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챙기던 과정에 강남 전화해보러 간 거예요. 새벽 1시에. 강남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참가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0년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한 민주당 참가인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저는 부정을 눈으로 봤어요. 천안함은 당신 눈으로 봤어 안 그건 할 말 없지만 부정성은 제가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 별 생각 없이 한명숙 후보 사무실로 제가 위로하러 갔습니다. 인사차. 그 당시에 한명숙 후보 캠프가 여기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뭐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그때가 2010년 5월달 2010년 5월달이면 천안함 사건이 3월 26일 발생하고 제가 3월 28일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해서 4월 중순에 민간조사위원이 되고 평택가서 조사하고 4월 말에 조사하고 언론에다가 공표를 하는 바람에 5월 초부터 난리가 났을 때예요.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막 지근지근 씹어 삼킬 때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가 꾸려져서 서울시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한테 협박 전화가 오는지 군에서 함께 조사했던 과학자들이 전화가 오고 영락급 장교들이 전화가 오고 별난 사람들이 전화하고 회유 안 되는 협박 아니면 욕설 그건 기무사에서 또 전화해요. 기무사 전화 올 때는 전부 시시하게 전화합니다. 별 말 안 합니다. 우리 지금 거기 가니까 기다리면 막 딱 하고 딱 끊어버려요.
와, 머리가 죽겠습니다. 그럼 나 노트북 챙겨가지고 도망가요.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밭대가 마땅치 않으니 한명수 종이 캠프로 가요. 거기는 24시간 들어가잖아요. 방을 새더라도 괜찮잖아요. 그 캠프 안에서는. 또 자기들 도와주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저는 내비를 보면서 계속 한 번씩 창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까만차만 보면 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친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한총님한테 위로하러 갔어요. 아이고, 총님 고생 많으셨는데 선거 줘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진짜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세요. 새벽 1시에 전화를 했더니 민주당 참관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실을 제가 한 번씩은 강연이나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이 조사를 하는 개발처에 적용돼서 프라이즈라는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공개를 하든지 언론사에 알려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알리기에 자체 내에 에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민주당 내의 문제도 크더란 말이죠. 참관인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참관인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집단은. 도저히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참관인 교육을 하지 않으니 참관인들이 로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 따라갔던 참관인들이 자기 구청장 떨어지니까 철수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가. 강남 3구는 구청장 선거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구청장 떨어졌다고 함께 철수해버린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가 남아있는데 이런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유됐거나 압박을 받았거나 돌려보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걸 내가 문제 삼고 싶어도 팩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 삼기도 어렵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아이고 이왕 선거 끝나고 2만 표 줬거든요. 2만 표. 밤까지는 압승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2만 표 진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당시에 노회찬 후보가 14만 6천 표 받았는데 노회찬 씨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명수 졌다고. 모든 그거를 노회찬 씨가 뒤집어 쓴 거죠. 노회찬 씨 안 나왔으면 14만 표가 한명수 왔으니 한명수이 12만 표로 이겼을 텐데 노회찬 당신 때문에 14만 표로 2만 표 차이로 졌다. 이 논리에 다 묻혀버렸지만 정말 노회찬 후보가 몇 표와 상관없이 자기들은 만 표나 더 많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의 진실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때 알기 때문에 총선 때 난리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 쳤죠. 민주당에 전화를 해서 도대체 참관인 교육 누가 시키냐 전화를 하고 해도 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참관인 교육하는 담당자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 분명히 일어날 테니 부정선거를 대비를 하라고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내가 아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나 보좌가 있는 그 사람들 전화도 하고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 총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저는 그 당시에 강남을 커버했거든요. 정동영 후보가 강남을에 출마했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보금유도 그 강남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뷰도 하고 또 홍보도 해주고 또 선거할 때도 그쪽 지역을 카바를 하면서 봤더니 거기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참관인들을 전부 다 돌려보낸 메커니즘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1구에 정동영 지역구에 투표구가 55개 투표구가 있습니다. 55군데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55곳에서 발생한 박스가 한 곳에 모여야 되죠. 그죠? 네? 강남구 선관위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대표가 되죠. 그럼 박스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박스 이동하기 전에 그곳에 각각에 있는 참관인들은 마지막으로 그 박스에 도장을 찍어주고 6만원을 받고 저녁밥값 그 다음 그 박스를 따라서 그 개표소까지 가서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도장까지 찍어서 박스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55군데 투표구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박스를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함께 운반을 잘 할 테니 돌아가십시오. 모든 55군데가 동일한 말을 했다는 것 사실이 참관인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지시대로 움직인 거죠. 중앙선관위와 경찰이. 그죠? 공범입니다. 공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대표소에 도착한 박스 55개 중에 28개가 찢기고 뜯기고 열쇠 뜯어지고 도장이 없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28박스가 뭘 했을까요? 뭉터기를 뽑아서 뭉터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도장 없는 것은 박스를 통째로 바꾼 겁니다. 참관인이 아무리 게을러서 자기 6만원 받고 저녁 바꿔먹으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줘야 끝나잖아요. 도장을 안 찍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장이 없는 박스는 박스가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투표한 사람은 지금 100명이란 말이죠. 100명에서 박스 안에는 100장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지금 거의 99% 나오시겠지만 60%가 박근혜고 50%가 문재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강남이기 때문에. 그럼 100장 중에 60명은 박근혜고 40명은 문재인인 박스가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순간 이 박스에는 몇 장이 들어있는가는 이미 밝혀지죠. 현장에서 몇 사람이 투표했다고 알죠. 그럼 딱 연락을 합니다. 자, 100장짜리 출발했다. 참관인이 없으면 가는 동안에 100장짜리에 80장이 박근혜고 20장이 문재인인 표가 준비했다가 딱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투표 용지에 1년 도구가 없어요. 투표하실 때 삼각형 찢고 들어가는 기억 나십니까? 그 삼각형 찢은 데에 번호를 지금 기억하시는 분 없죠? 그 번호가 찍고 난 다음 종이에도 있어야 됩니다. 버스표 한번 보십시오. 영화표 한번 보십시오. 모든 1년 번호는 양쪽에 붙어 있어야 1년 번호가 1년 번호소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투표용지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찍고 나면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통째로 바꿔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이런 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8개 박스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증거보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정당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압류를 했습니다. 28개 박스를 강남에서. 그걸 어떻게 된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 당사자인 민주당이 소송을 하지 않으니 법원이 그냥 지고 있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관장을 넣어도 아닙니까? 그게 지난 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강남 을구뿐만 아니라 강남갑, 강남을, 부평, 구로, 부평 확인한 것만 6군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까지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총선 때 출구조사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137에서 131에서 147. 새누리도 131에서 147 똑같이 나왔어요. 통합진보당이 12에서 18. 그럼 출구조사에서는 12에서 18 이기는 구도였어요. 출구조사에서. 그럼 박빙 지역은 몇 군데냐? 33군데입니다. 박빙 33군데 가운데 민주당 우세 19, 새누리 우세 14. 그대로 된다면 거기서 5석 이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석 내지 23석을 민주, 개혁, 진보진영이 승리하는 구도가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결과는 뒤집어졌습니다. 박빙 지역 33군데 중에서 민주당은 4개밖에 못 찾습니다. 29개를 뺏깁니다. 강남 을구처럼 28개, 55개 중에 28개가 뜯기고 찢기고 열리고 하면서 표가 들어가는 결과는 100표가 이동을 하면 200표 차이 납니다. 그죠? 선거는 한 표가 이동을 하면 한 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2표 차이 나요. 박빙 지역에서 100표, 200표, 300표는 100표 해보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우리 100만원 다발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호주머니에 2, 300표 쥐고 있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몰라요. 이쪽에서 빼버리면 몰라요. 밝힐 방법이 없어요. 그 결과로 총선 졌죠. 대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출구조사, 출구조사에서는 아니고로 나왔지만 YTN 출구조사 이겼죠. 그리고 박지원 핸드폰 보십시오. 그 민주당의 정보통, 박지원 의원 핸드폰에 청와대 자체 조사조차도 문재인 앞 승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개표소에서 개표는 네 맘대로 해라. 우리가 알아서 방송사에 보내라. 그게 개표의 결과였습니다. 어느 개표소에서 7시에 개표를 시작해서 8시에 개표가 끝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8시에 끝났으면 중앙선관위에 8시 10분쯤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앙선관위는 그걸 취합을 해서 8시 반쯤 방송사에 홍보를 하면 방송사에는 8시 반쯤 보도가 돼야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천만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에서는 이미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거예요. 정동, 여기서 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동이 화면에 나오는데 정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로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개표하는 사람들은 개표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간표별로 방송사에서 통보한 리스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정동에 있는 사람 수 1000명 중에 몇백 명이 박근혜를 찍고 얼마가 문제를 찍었던 고스란히 그 데이터가 이미 개표도 끝나기 전에 방송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전국의 한 군데가 아닙니다. 수백 군데입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우리 이민본의 처음 출범의 기틀을 잡았던 선거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하시죠. 그분들이 확보한 데이터,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신 분들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안 받아줘요. 아직까지 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방송에 나가버렸으니 현장에서 발생한 초기 최초의 데이터를 뜯어고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여기서는 자세히 알리고 보니 100장인데 왜 그걸 방송에는 98장으로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이 100장이 적혀있는 이 표를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거를 스캔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카메라 찍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찍을 수도 없고. 그죠? 자기는 그냥 그래서 참관한 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표를 다시 뜯어고쳐서 숫자를 새로 적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새로 받습니다. 이거 하나가 완성이 되면 밑에 7명의 도장위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7사람 도장을 받고 그거를 팩스로 보내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뜯어서 고치다 보니 이 표가 원표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 말았다 뺐다가 사인했다 도장 찍었다 그러다가 도장을 새로 찍어야 되니 공무선 위조잖아요. 그죠? 근데 위원들 중에 여당의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는 도장 새로 받는 게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야당 성향의 사람이거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들고 와서 도장 받으면 위조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 도장을 팠습니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주북부. 광주북부에는 이 개표 상한표가 106장인데 75장은 A 도장이 찍히고 31장은 B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75장 도장이 오리지널 같고 31장 찍은 도장은 아리지널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뉴시스 기자를 콜해서 쭉 설명을 하고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 도장의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도장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광주북부의 최인규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한테 이거 새로 도장 찍어야 되니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니 부장도장에 판사의 도장을 비슷하게 가서 판다고 판 것이 잘못 팠어요. 오리지널은 최인규 이렇게 되는데 한자로 그거를 최인규인으로 잘못 판다는 것 같아요. 최자, 최씨성을 가지신 분 도장 길게 쓰면 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한자로 쓰면 간단해도
도장에 파는 최는 밑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인이 한꺼번에 또 규인인 줄로 착각해서 도장집에 가서 최인규의 내자를 팝니다. 근데 그분이 가진 오리지널은 최가 길고 인규 적자였습니다. 그거를 딱 발견을 하고 공문서 위조 해서 제가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2월 4일날. 근데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데 제가 천안함 하나만 해도 참 골차가 죽겠는데 뭐 부정선거에 또 나서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계 있잖아요. 전자개표기. 이 기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박근혜 표에 문재인 표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심지어 춘천 같은 경우는 광주나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이쪽 야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하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권 성향이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어떤 조작을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마당으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춘천에는 16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기계에 물려서 돌렸더니 기계가 판독한 게 800장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은 전부 미분류표로 튀어나오고 미분류표 판독하지 못한다고.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한택시스템이라고 우리 은행이라면 돈 뽑는 기계 있죠? 그 기계 만드는 우리 국내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카드를 집어넣고 5만원 딱 출력했는데 만원짜리 5장에 5만원짜리 5장이 튀어나오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 경제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게 정확합니다. 그 기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사람 동그라미 치고 카운트하는데 그 기계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기계가 1600명 중에 800명을 인식하고 800명을 인식을 못한다? 인식을 못하도록 만든 거죠. 참가인들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도 800장을 카운트하는 동안만 쳐다볼 수 있지 옆으로 빠져나온 미분류표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800장을 딱 가져와서 선관위원이 알아서 손으로 배분하면 끝납니다. 왜? 1년 번호도 없고 박근혜한테 문제표가 무더기로 들어가도 일단 묶어버리면 그만이고 나중에 밤사이에 개수 맞춰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800장 가운데 카운트를 한 것이 박근혜가 60%고 문재인이 40%면 미분류표로 나온 것은 박근혜가 70%고 문재인이 30%밖에 안 됩니다. 통계라는 것은 일반적이거든요. 무더기로 하면 바람이 많아질수록 통계는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증거보존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어제 2월 말일로 전량 폐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저 기계를 증거보존을 해야 돼요. 증거보존을 하려고 했더니 본안소송이 존재해야만 증거보존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선거소송연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서울에다가 했고 저는 그래도 좀 정의로운 검사들이 지방으로 많이 쫓겨났기 때문에 저는 창원지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창원지검에다가 확실한 팩트, 도장을 조작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 말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사도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도 고소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작 폐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폐기가 된다? 그런 상관없습니다. 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탐구 쓰진 않았습니다만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진실을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 겁니다. 당신들 기회를 당신들 입증해라. 입증하지 못하면 당신들 회사가 망해야지. 투표용지 하나 카운트 못하는 기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금융기관에 납품을 합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그 기계를 가져와서 딱 놓고 자 3,000장을 줄 테니 지금부터 돌려보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야 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가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한 장도 에러 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혹시? 요즘 중고등학교 손 드신 분 계시네요. 중고등학교 전부 시험 채점을 기계로 합니다. 에러 안 합니다. 그 채점이 에러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수능에서 1번 동그라미 쳤는데 2번으로 카운트해 보십시오. 교육부 불란입니다.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성과를 급한 우리 학부모들이 수능보다 대선이 못합니까? 1600
혈병자 중에 절반을 읽지도 못하는 그 기계를도 부정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짓을 저질러서라도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저 사람들은 패배하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왜 단 한 사람도 이거는 아니잖아 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법 선거를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달린 딱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다지고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자기들은 승리하지 못한 게 이미 5년 전,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한민국 여론조사도 자기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하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내부에서 이미 권유가 되었고 부정을 저질러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심의 큰난 놈 아니면 말 못합니다. 이재호 같은 사람은 장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씩 옳은 소리 같은 거 하잖아요. 아주 가같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도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도 온갖 덕을 다 보면서도 아닌 척 돌아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더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도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면 존속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정을 하기 위한 온갖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선관위직은 몇 사람 안 들이고 다 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라. 앞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죠? 투표한 곳에서 거기는 참관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 참관, 야당 참관. 주민들까지 와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표하라 이거죠. 그리고 카메라 들이대고 핸드폰으로 찍고 CCTV로 돌리고 그래봤자 3,000장이에요. 왜? 전국의 투표구가 14,300개 돼요. 3천만 명 투표했습니다. 3천만 명이 14,000군데로 분산되면 작게는 1,000 내지 3,000이에요. 3,000장 카운트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100장으로 30묶음이에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되지. 왜 박스를 해서 도장 찍고 날치고 이동까지 합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선거함, 투표함 박스를 이동하는 걸 불법화 시켜놨습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투쟁하고 저 사람 5년 동안 임기 마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가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투표는 우리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복지고, 우리의 경제도, 우리 국가의 통일이고, 그런데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바꾼 놈들, 그 살인사건도 살인도,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우리 피를 나는 우리 민족이 살인했다고 조작을 한 놈들. 이놈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투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단체나 그런 데에 소속되기를 극히 저는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주지가 우리 박찬진 신부님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익산에 가서 만나 뵙고, 그냥 박찬진 신부님께서도 찾아다니는 데서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부정선거를 딱 기치를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신부님 그러십니까?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이 디테일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에 뭘 얘기할까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부정이잖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부정이야! 그렇게 하시고, 더 궁금해? 유튜브로 찾아봐. 누구 강연을 들어봐.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데 지금 우리 운동이 참 소중한 운동인데, 우리 참여하는 그 많은 단체들이 의견도 분분하고 이렇게 흩어진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또 동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곳이 지향점이 같은데 저 사람들은 그 150명이 말도 안 되는 이슈 하나로 줄 서서 같이 외치는 저런 집단하고 우리가 상대를 하면서 다 선하고 착하고 다 같은 바가 좋은 사람들이 왜 생각을 달리 하나 그런 점이 늘 안타까워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결집하는 그런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그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법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도 동감을 하시고 해서 그렇게 결집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 색깔을 가진 그런 단체보다는 많은 분들이 함께 조직화, 각 개인의 모임도 그렇지만 조직화돼서 결집에 나가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미랄 같은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노력 간략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